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시장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월간 서울경제TV의 신유정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 우리 상반기 주식시장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너무 많이 올랐고요. 코로나19에 정말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런 악재들 우리 주식시장 정말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힘드실 텐데요. 우리 이 하반기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 하반기에 어떻게 준비해야지 내 계좌, 내 포트폴리오 조금 더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 좀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시간 함께해 주실 특별한 세 분 모셨습니다. 최성환 교보증권 지점장님, 네, 그리고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김명화 KB국민은행 부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요. 조금 간단하게 시장 상황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의 시장 상황, 물가 상승이 조금 가장 심각한 화두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식당만 가도 이 가격표가 싹싹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면서 정말 물가 상승이 정말 피부로 체감이 된다라는 말이 절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지금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도 조금 힘드실 텐데요. 이 최성환 교보증권 지점장님, 요즘에 이렇게 지점 내에서 직접 한번 느껴보실 때 요즘 고객님들 반응이 조금 어떠실까요? 네, 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 이제 외부에서 일반 이제 일부 만나면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네, 특히 이제 2021년에 신규 계좌가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됐습니다. 네네. 그때가 이제 한참 동학개미라는 그런 표현이 처음으로 네. 시장에 나왔었고요. 제가 이제 아차산 쪽에 사는데 등산을 가게 되면 너무 다 주식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들 손잡으면서 네.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때가 이제 뭐 6만 원, 7만 원, 네. 8만 원 이렇게 9만 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유동성 장세, 코로나19 뭐 팬데믹 때문에라도 이 유동성 장세가 왔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하락장 경험이 전혀 없으세요. 이 상승장만 맛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보유하고 사면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3,300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 장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시고 네, 맞습니다. 계속 지금 이제 그대로 지금 하락해서 뭐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마저도 깨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분들은 사실은 뭐 유튜브라든지 또 인터넷 뭐 다양한 정보 채널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사실은 투자에 대한 뭐 좀 좋은 점만 많이 나왔지 사실 위험이나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잘 이야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맞아요. 이분들이 심지어 이제 본인의 100% 본인 돈만 하면 좋겠지만 이제 레버리지까지 일으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힘든 국면인 것 같고요. 특히 작년에 또 하반기 들어서는 이 가상화폐 코인까지 이제 시장에서 같이 또 하면서 맞습니다.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지금 국면은 사실은 이런 버블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유동성 장세 이후에 금리 인상되면서 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뭐 후폭풍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먼저 주식시장이 하락했고 가상화폐도 급락했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시기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하락장이 미흡한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불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좀 단단한 대응책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식 가격 급락뿐 아니라요. 부동산 가격도 조금 심각한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하기 시작할 때 이전에 빚내서 투자 진행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서 너무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네. 요즘에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6월 달 네. 생활물가 지수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네, 네. 6.4% 정도로 나왔는데 네. 사실 뭐 7.4%군요. 네. 근데 이 정도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까지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상승률이에요. 네. 굉장히 엄청난 상승률인데 사실 뭐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점심 먹기도 약간 버거운 네.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저도 얼마 전에 이발을 했는데 머리를 깎았는데 20%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최소한 2자릿수 이상 올라간 게 네, 틀림이 없는 거고요. 거기다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이제 사실은 약간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접어들어 가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던 어떤 부의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주식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마치 부자가 된 느낌의 돈을 더 쓸 텐데 그나마 이제 쪼그라들었으니까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영끌이라는 단어까지가 어떻게 보면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 된 그래서 이제 화두가 된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한 거고요. 어디 뭐 카페에 앉아 있어도 사실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요즘 굉장히 힘들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좋다는 사람보다는 좀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네.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빚까지 내서 투자 진행하시는 분들 그 마음이 정말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지점장님께서는 지금 은행권에 계시면서 직접적으로 고객님들 많이 만나고 계신데요. 요즘에 고객님들 상황 좀 반응이 좀 어떠실까요? 은행은 증권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이제 저희 은행권에서는 이제 투자형 상품을 도입된 지가 한 20년 이상 경과했어요. 그게 처음 도입되고 이제 2008년 금융 위기가 올 때까지는 뭐 특별한 시황이나 시점 상관없이 특히 이제 분산 투자한 경우에는 수익이 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처음 겪어보는 어떤 변동성에 대한 감내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경험치와 또 지금 많이 쏟아지는 어떤 정보로 인해서 지금은 어떤 과대 반응보다는 이제 현 시점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리밸런싱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 경험상 과거에 비해서 이제 고객님들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성숙되어졌습니다. 네, 요즘에 좀 그 부분은 좀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요즘의 위기를 과거의 2008년 대위기와 좀 비교하는 상황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결 방법들, 그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서 그때 해결 방법을 요즘의 돌파구로 좀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 저희 방송과 그게 좀 목적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상반기 주식시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5월에는 좀 덜어낼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 좀 꽉 물려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진행하실 때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면 아직 계속 하향 진행하는 중이다라는 말로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지금 과연 바닥이 다져진 상황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내려가게 될까요? 최성환 지점장님, 지금이 바닥일까요? 시장에서는 바닥이길 많이 바라고 있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어요. 너무 빠져 있어서. 3,300에서 2,300이면 1,000포인트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또한 바닥론의 근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티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뭐 PER이 9배, 그리고 PBR이 0.9배 뭐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PBR로 말하면 청산 가치가 이제 1 미만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본다면 저평가다라는 거죠. 그리고 PER로 따지면 뭐 10배 미만이면은 저평가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기업의 그 실적 추정치도 지금 증권사들이 계속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사실은 EPS 곱하기 PER이거든요. 근데 이 EPS가 낮아지게 되면 PER이 올라가니까 거꾸로 어떻게 보면 비싸지게 보이게 되거든요. 현재 주가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우리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단지 이제 하반기에 뭐 우리가 뭐 약세장 속에서의 반등, 뭐 흔히 말하는 베어 랠리는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선은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은 시장의 반응을 주식시장이 먼저 선반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시선은 이제 연말에도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내년에 과연 계속 금리를 올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걱정인데요. 지금 뭐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뭐 시장의 전문가들의 교집합이라고 표현한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금리를 이제 인하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경기 침체가 신호들이 오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주식 시장은 오히려 내년 상반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항상 선반영돼서 움직인다고 본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주식 시장에서 저희 뭐 한 20년 이상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경험한 바로는 네. 이렇게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기회가 언제 있냐면 하락장이 이렇게 폭락장이 왔을 때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뭐 3,300포인트일 때 먹을 폭보다 이렇게 막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표현한다면 먹을 싸게 살 기회가 많이 있고요. 단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식들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사실은 현장에 가서 땅도 보시고 네. 이게 막 분위기도 한번 보고. 하시는데 네. 주식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기업도 방문하시고 회사도 어떻게 뭐 사무실은 어떤지 네. 그리고 직원들 분위기는 어떤지 뭐 대표님도 만나뵐 수 있으면 만나보면 좋겠지만 네. 뭐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회사를 판단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차트라든지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야기로 판단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은 돌려서 지금은 좀 신중하게 투자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신중한 투자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땅을 살펴보듯이 투자도 좀 차분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바닥론에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저점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으로 증시 전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지금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상황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식 전망 상황 살펴볼 때 이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볼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 들게 되면 네. 금리는 더욱더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에 이르렀다라는 네. 판단에 들게 되면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좀 주춤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증시의 바닥을 갖다가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네. 하나의 신호로서 이거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이미 피크아웃에 이르렀다는 어떤 판단.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다행히 이제 사실 전 세계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유발시켰던 거는 결국은 이제 오일이라든지 에너지 네. 가격, 그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 그다음에 뭐 집값이라든지 주거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어떤 포지션을 차지를 했는데 네, 네. 7월 달 들어서 사실은 국제 유가도 뭐 배럴당 WTI 기준으로 한 120달러를 넘었던 것들이 현재 한 9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곡물가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수준까지는 내려갔고 네. 원자재들도 굉장히 급락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미 발표된 뭐 6월의 그 인플레이션 수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을 경우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미 피크아웃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백악관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인플레이션이 6월 달 인플레이션이 발표되기 전에 네. 이번 달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 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이미 6월 달 지나갔다는 네, 얘기입니다. 저 이미 반영. 이제 7월 달이 시작이 됐고 7월 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요인들이 굉장히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이 거의 피크아웃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이번 달 말에 FOMC 회의가 열리면은 그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네. 일부에서 얘기하는 울트라라든지 네. 뭐 그레이트 네. 스텝을 갖다가 밟을 가능성도 네. 여전히 있지만 사실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다음 FOMC 회의 즉 9월 달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상의 어떤 추세, 강한 추세가 조금 약화될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실은 뭐 많이 내렸어요, 지수상으로. 네. 특히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한 40% 정도를 내렸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많이 내린 거죠.
따라서 이게 이제 거의 뭐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긴축을 유발했기 때문에 네. 긴축이 완화되는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어떤 피크아웃, 정점이 확인된 후세다. 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우리 증시의 바닷속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해주셨는데요. 지점장님,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조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인플레이션은 뭐 지금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라는 사실 우리가 네, 전혀 예상하지 네. 못했던 부분들까지 지금 오면서 네.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시장에서는 연말 뭐 11월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 뭐 앞에나 아니면 그 정도의 합의를 보는, 그러니까 뭐 종전이든 아니면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겨울을 앞두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환율입니다. 지금 네. 환율이 지금 1,300원을 넘어서면서 사실은 뭐 외국인 입장에서 여기 1,000원을 가지고 1달러 가지고 나갔었는데 지금 1,300원을 가지고 1달러로 자기 돈으로 가져가야 된다면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환율 부분도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본 조달에 대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본 조달.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물가가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에 그걸 또 전가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또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그래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계속 금리 인상기 또 인플레이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크아웃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우려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증시가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이 인플레이션을 잡자라는 의견이 나오면 이제 바로 경기 침체 우려가 또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바로 아래 공포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공포감으로 좀 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을지 또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부지점장님? 네,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코로나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방송 매체나 모든 정보에 뭐 경기 침체 이런 단어가 이제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경기 순환이라는 것이 네. 불황이 오면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호황장을 거쳐서 후퇴기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기업 경제 활동 부분이 축소가 되고 이제 기업 이익이 감소하는 후퇴기를 지나게 되면 네. 이제 불황이 더 깊어지면 기업 이익이 급감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도산한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아래 공포라든지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앞에 두 분이 설명하셨지만 네.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원자재 가격들이 고공행진을 했어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면서 네. 이제 그 원유 부족으로 1배럴당 1,200 달러까지. 네. 하던 원유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0달러 이하로 네. 하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이것은 경기 어떤 침체를 반영한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금리 상승인데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제가 실무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네. 이제 모든 자산들이 이제 하락 쪽에 가까운 이제 그렇게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경기 둔화가 되면은 먼저 뭐 주택이나 또 우리가 생산 또 주문 고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둔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장단기채 금리 역전 현상이라든지 네. 또
그 신흥국들의 뭐 국가 부도 위기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좀 이렇게 길게 봐서 사실상 경기 침체, 좀 침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평론가님? 침체는 네. 사실 기술적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저는 불가피한 생각합니다. 상황일까요? 사실 뭐 아.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네. 뭐 어젠가 오늘인가 중국의 그 2분기 GDP도 발표됐죠. 네.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미국 역시 1분기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니까 네. 기술적 침체라는 거는 뭐 전분기 대비 2분기 이상 네.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그걸 갖다가 기술적 침체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기술적 침체를 갖다가 어떤 침체 상황을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일반적으로 좀 약간 상당 부분, 초기에는 상당히 좀 얼어붙는데 사실 침체의 징후라는 거는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신호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침체가 가시화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동반한 침체는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요.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진다는 상태에서의 어떤 침체 같은 경우에는 네. 궁극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풀어서 경기 진작에 나서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자산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매크로적으로 보게 된다고 보면 결국 유동성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풀릴 때는 사실은 그걸 갖다가 반영을 해서 주식시장으로 오르는 게 일반적인 경우니까 침체 상황이라는 걸 갖다가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투자자로서는 오히려 그걸 갖다가 네. 그 징후가 사실은 투자의 어떤 시작의 적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해도 그렇게 크게 과언은 아니라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산시장마다 그 사이클은 분명히 달라요. 다르고. 그래서 주시장 같은 경우는 일찍 선방해하는 거고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침체가 시작되면 조심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갖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야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침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불가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일부에서는 사실 뭐 기술적 침체가 아니라 침체가 안 온다라고 이제 연준 인사들은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두 가지 근거를 내세우죠. 뭐 고용시장의 호조, 그다음에 소매 판매의 호조.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변수가 하나 딱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시장에 어떻게 보면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 소비 시장에 타격을 받게 되면 고유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침체가 명확하게 되는 시점은 사실 뭐 유럽이라든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침체는 명확해질 거고요. 연말로 갈수록 미국도 거기에서는 좀 예외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사실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이 단어에서 주는 불안감이 조금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 흐름에 한번 몸을 맡겨보면, 그 흐름에 투자의 흐름을 맡겨보면 오히려 그 타이밍과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우리 김명화 부지점장님께서 금리 상승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은이 최근에 정말 역사상 가장 큰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 기준금리 역전이 좀 염려되어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부지점장님, 이게 역전이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까요? 미국보다 반드시 기준금리가 높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금리가 상승했을 때에도 또 금리가 하락했을 때에도 양쪽의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저는 금융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내야 될 대출 이자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부분에 또 인플레이션 쪽만 이렇게 포커스를 잡는 것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부지점장님께서는 지금 기준금리가 역전이 돼도 지금 그렇게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우리 한은이 단행한 이 빅스텝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금리 역전 상황까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금리 역전은 불가피하겠죠. 네. 뭐 이번 7월 말에 FOMC에서 75bp를 올리는 게 거의 확실하니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2.25%고요. 기준금리가. 미국의 정책 금리가 만약에 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네. 상단이 뭐 2.5%가 되니까 금리 역전은 불가피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역전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불안해하시는 게 외화자금이 유출될 걸 갖다가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돈이라는 거는 뭐 고금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높은 이자를 많이 주는 데를 따져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럴 가능성을 갖다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그런 염려는 별로 그렇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걱정은 좀 안. 우리가 과거에 이제 금리 역전된 사례가 제가 기억하는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1999년에 한 번 있었고요. 네. 2005년, 2018년에 있었어요. 네. 1999년에도 금리가 그때가 바로 IMF 이후입니다. 네. 그 당시에도 외국인 자금 순이익이었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좀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외국인 자금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순이익이 잡혔고요. 2005년하고 2018년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예인데 네. 그때는 왜 외국인 자금이 순이익이 됐느냐? 네. 결국 한국 경제가 건강하고 좋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역전되고 과연 빠져나갈 것이냐? 그 역시 한국 경제의 미래랑 달려 있겠죠. 사실 한국 경제를 갖다가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사실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교적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지만 그거는 전부 다 사실은 원자재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수입 가격들의 급등의 영향이 큰 거고요. 7월 달 그게 들어서 그게 이제 안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다시 무역 수준 흑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환율이 우리나라만 고공행진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네. 수가 있어요. 근데 유로화 굉장히 약세죠. 네. 엔화 약세죠. 신흥국들 굉장히 약세죠. 우리나라도 약세입니다. 네. 가령 환투기 세력들을 갖다가 맹수라고 비유를 하면은 맹수가 그 사냥을 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건 뭐예요? 제일 약한 고리를 약한 선택하겠죠. 애들부터. 네. 근데 지금 다 같이 약한 상황이에요. 아. 한국만 유독 약한 네. 게 아닙니다. 따라서 환투기 세력들이 막 한국을 갖다가 원화를 갖다 집중 공략을 해서 이 가령 뭐 외화 유출이 급격히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사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할 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자본이 이탈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들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요. 사실 그런 불안감들이 커져서 정말 한국 경제 곧 위기가 찾아올 거다라고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평론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반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그 불안감은 살짝은 덜어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에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지금 당장 시장 흐름만 살펴보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왔다 싶으면 다시 나가고 들어왔다 생각하면 다시 나가서 지금 좀 불안정함, 지금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좀 언제, 어느 시점쯤 되면 우리 외국인 자본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최성환 지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시장으로 본다면 전 세계 시장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시장이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한국, 중국, 아니면 일본, 네. 대만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래서 한국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이제 관심일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수출 주도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가장 또 영향을 민감하게 네. 받아들이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네. 그리고 또 바로미터처럼 네. 보일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환율이든 금리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안정화돼야 되겠지만 또 한국의 특히 이제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배당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을 늘려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선진국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배당 성향이 낮습니다. 한국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역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나름 K해서 컬처라 네, 그래서 그렇죠. 미디어 BTS라든지 네. 이렇게 상당히 나가고 있고 또 코로나19 때는 K-바이오라고 그래서 또 바이오 쪽이 방역. 네. 이게 부각이 됐었고, 네. 그러니까 나름 한국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면은 외국인도 지금은 경기 침체고 어려운 국면이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국면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게 조금 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들, 뭐 배당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만의 강한 요인책들이 있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정말 공포의 구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조금 안 오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하반기에는 이제는 상승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하려면 좀 어떻게 필요한 조건이 따로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승하는 타이밍이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뭔가 시그널이 있을까요? 윤석전 평론가님, 어떻게 하면 그 시그널 좀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걸 갖다가 미세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고 그러면 네. 제가 여기 있지는 않겠죠. 벌써 뭔가 워렌 버핏의 반열에 올랐을 겁니다. 다만 이제 네. 그 어떤 경제 이코노미스트로 어떤 조언을 드린다라고 네. 하면 가장 그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지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정점을 갖다가 확인하는 거. 인플레이션의 어떤 정점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증시의 어떤 바닥. 그게 거의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침체 시그널이 좀 일어나야 돼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네. 사실은 그래야지만 먼저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면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가용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네. 금리를 쉽사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침체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앙은행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 마음껏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풀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돈을 풀게 되면 아직 경기는 침체 상황이니까 사실 그게 실물 자산으로 곧바로 투자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그 돈이 갈 곳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익히 경험해왔듯이 자산시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때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상승 시그널이 발생하는 시기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 잘 잡아서 제가 시그널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김명아 부지점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어떤 시그널이 발생하게 될까요? 네, 이 증시가 큰 폭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또 인플레이션과 그 통화 긴축 우려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그 추세 전환 기대는 일러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증시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물가 불안에 따른 네. 연준 긴축에 있는 만큼 성급한 매수보다는 현금을 보유하고 또 물가 급등세의 진정 여부나 또 뭐 통화 긴축 속도 조절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물가가 진정이 되고 네. 우리가 금리 상승이라는 어떤 그런 막바지 부분에 접어드는 신호가 보일 때 그것이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성환 지점장님 시그널이 있을까요? 혹시 뭐 주식시장에서 보통 네. 얘기할 때는 네. 이게 보통 이제 뭐 큰 손이라고 하는 네. 외국인 앞서 큰 손의 말씀드렸던 움직임이. 뭐 기관의 이제 순매수 전환 네. 이런 게 또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대금하고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계속 거래대금 거래량이 다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침체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인들이 뭐 시장에서 뭐 이게 안타깝지만 이게 기관과 외국인이 사줄 때 또 개인이 또 반대로 팔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네. 약간은 좀 안 좋지만 우리는 네.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신용잔고가 네. 뭐 말씀하셨지만 유의미하게 수준으로 감소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이 팔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렇게 길게 살펴보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큰 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그 시그널을 좀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요즘에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심각한 물가 상황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가뿐만 아니라 매번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지금 역사적으로 아주 높게 단행되고 있는 금리까지 겹쳐져서 지금 삼고 현상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정말 힘드실 텐데 이럴 때 내 자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좀 그럴 때 좀 대응책이 있을까요, 평론가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네. 섣부른 투자는 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령 현금을 갖다가 뭐 가령 빚을 내서 만들어서 무리하지 새롭게 현금을 만들어서 네. 새로운 투자를 하는 거는 금물인 거고요. 네. 그렇다고 시장을 떠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어떤 손실을 보고 있을 텐데 맞아요. 이 기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 현금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별일 없는 주식들이 분명히 있을 네. 겁니다. 이런 주식들을 치우는 거예요. 이걸 그냥 손절하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너무 많은 손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주식을 팔아서 새로운 걸 산다라고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손이 움직여요.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는 손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단 매수하는 종목은 뭐냐면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어떤 회사가 진짜로 좋은 회사인가. 네. 그리고 평소에 눈여겨봤었는데 비싸서 못 사서 주식들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내려와 있을 테니까 별일 없는 주식들을 팔고 이 새로운 주식들을 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뭐 리밸런싱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런 작업들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로 지금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제 막 하락에 어떻게 보게 되면 초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거듭 말하지만은 지금 새롭게 현금을 만들어서 아니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네. 기존 주식을 갖다가 포트폴리오를 갖다 재조정하는 기회로 삼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원칙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평론가님 사실 그게 조금 두려울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 투자 종목을 정했다고 해도 네네. 이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손해를 보면서 좀 매도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 정말요? 일단 손절을 그냥 하고 새로운 주식을 안 사는 거면은 누구도 네. 손이 안 나가요. 네네. 그렇지만 이 주식을 팔고 새로운 주식을 바꾸는 거니까 바꾼다고 그거는 생각하면. 비교적 손쉽게 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단 전제 조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네. 진짜로 좋은 주식이 어떤 건지에 대한 좀 공부를 하고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바꾼다고 말씀해 네네. 주시니까 그게 조금 느낌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우리 김명아 부지점장님, 좀 어떻게 투자하면 자산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이제 2008년도에도 이제 그 개별 투자하신 분들보다는 이제 분산 투자하신 분들이 충격이 조금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 장기 투자, 보수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근데 고객님들은 이 숏 시장이 길고 롱 포지션이 짧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체감적으로. 네. 근데 실제로 이 경기 순환 평균을 보면은 이제 한국은 49개월에서 확장이 31개월, 수축이 18개월이고 네.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71개월 평균으로 봤을 때 확장이 60개월이고 수축이 11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점이었자면 이제 그 소극적으로 조금씩 분산 투자하기에 참 좋은 시점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근데 2024년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뭐 대선이나 또 어떤 선거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과 다른 어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하락 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또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도 이 포트폴리오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부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시간 투자이고 네. 또 자본주의의 GDP는 항상 우상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혼란한 장에서는 어떤 뭐 단일 종목이나 이제 한 번의 금액을 어떤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또 분할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조금 투자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부지점장님께서 삼고시대에 대해서 지금 조금 조언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점장님께 한번 지금 삼고시대 저희가 어떻게 이 위기 극복하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네. 변동성이라는 표현을 달리 말하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으시면 네.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사시고 빠질 때 팔고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보수적인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현금 비중을 늘려라 아니면 뭐 레버리지를 축소시켜라 네, 이런 네.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약간은 방어적이지만 또 방어적이면서도 기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기회를 어떻게 찾느냐면 회사들, 기업들은 사실은 그 2020년이나 지금이나 기업들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때랑 지금 체력도 많이 달라졌고요. 하지만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네. 약간은 그 기업의 가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올랐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기업들 중에서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 회사들, 네. 낙폭과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분명히 이런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어적이고 물론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은 앞서 뭐 저희 평론가님이나 저희 부지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점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삼고시대다 하면서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기회는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회 파악하기 위해서요, 시장의 흐름을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람의 흐름이 바뀔 때 바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집중해 보시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름 속에서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우리 최성한 지점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승한다면 조금 어떤 섹터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부지점장님이 여담으로 말씀하신 게 진짜 네.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는 네, 마음이 것 같습니다. 울려요. 네.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시간 투자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수가 3,300일 때보다 지금 2,300 더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회가 더 싸게 살 기회고 3,300보다는 더 많이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낙폭과대가 다 됐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 하락했거든요. 네, 우량주가 아니건 사실 네. 저한테 성장주가 어떠세요? 어떤 게 좋아요? 가치주가 어떤 게 더 나은가요? 물어본다면 네. 사실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게 더 좋은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도주를 찾으셔야 돼요. 주도 업종을. 시장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차화정이 시장을 했던 네. 그런 시대가 있었고 앞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게 시장을 올해 하반기 내년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전 첫 번째는 이제 헬스케어입니다. 건강관리인데요. 지금 65세 인구가 지금 18%를 넘어섰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2025년이 되면 20%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초고령화.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이도 100세 시대 얘기가 사실은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라든지 네.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헬스케어는 내가 몸이 아프면 해야 되잖아요. 네. 건강관리 또 네, 할 예방도 수밖에 해야 없고, 되고요. 네. 이 시장은 실버 산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네. 계속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도 보셔야 될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쪽인데요. 네. 계속 환경 문제 계속 나오거든요. 기후 문제랑 네. 전기차 쪽으로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국이 잘하고 있는 분야들에 네. 대한 관심들, 그러니까 주도 업종을 찾으시고 거기에 저는 1등주, 스타주가 탄생할 거라 네.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어떤 기업들은 2배, 3배 이상 오를 기업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오프닝, 물론 코로나가 다시 또 지금 재확산돼서 저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화장품은 사실은 이쪽 피부 미용 쪽이나 의료기기 쪽이나 이쪽에 대한 관심은 앞서 헬스케어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이쪽도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 조금 집중하면 섹터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섹터 중에서도 조금은 더 종목적으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면 좀 집중하면 좋을 종목이 좀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안에서는 아무래도 파이프라인이 많은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개발을 하다 보면 네. 어떤 신약은 사실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네. 실패할 수도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약 개발 기업이 좋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처럼 그런 기술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좋은데요. 알테오젠,
뭐 레고캠 바이오, 네. 그리고 ABL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그런 회사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과 또 관련해서 기술 수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이센스 아웃을 했거든요. 이에 네. 따른 뭐 글로벌 기업 제약 회사들로부터 이제 돈도 들어오는 시기가 하반기에 또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게 되면 아 우리나라 이 K 바이오 이쪽 네. K 헬스케어도 이제 드디어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또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기차에서는 뭐 삼성 SDI가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삼성 SDI는 뭐 다양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전기 자전거라든지 네, 아니면 네. 전동 기구 뭐 등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ESS 뭐 이런 쪽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서 삼성 SDI를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화장품 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화장품에서는 코스맥스가 저는 네. 좋게 보입니다. 네. 최근에 뭐 오하이오주의 공장을 폐쇄한다라고 했는데요. 뭐 내년 1분기까지 폐쇄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에 뭐 썬큰 코스트라고 그래서 매몰 비용은 어차피 들어간 거고 네. 이제는 오히려 계속 적자가 나니까 네. 오히려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접었을 때 오히려 시장에서는 네. 환호를 했거든요. 코스맥스도 주가가 이제 이렇게 어제 그제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맥스는 뭐 글로벌 기업들 로레알이라든지 뭐 랑콤 뭐 글로벌 국내에서는 뭐 LG 생건 뭐 한 600여 개의 기업들의 이렇게 ODM으로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글로벌 ODM 1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도 중국 쪽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봉쇄했다가 다시 또 뭐 풀렸다가 또 봉쇄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지만 생산과 물류 쪽에서 차질이 뭐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국 쪽에서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피부 미용 쪽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을 좋게 보는데요. 뭐 제이시스 메디칼은 글로벌 기업인 사이노시슈어라고 기업하고 손을 잡고 지금 일을 하고 그러니까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성장에 대한 부분들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요즘의 흐름에서 좀 집중하면 좋을 종목들까지 잠 꼽아 주셨는데요. 이 말씀해 주신 종목들 한번 차분히 시장 분석해 보시면서 좀 현명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김명화 부지점장님께 좀 은행 관점에서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에 집중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보수 투자, 이제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ISA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내용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이제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고 또 비과세 네. 일정 부분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그 ISA의 특징은 하나의 펀드 안에 10개의 펀드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네.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분산 투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 이제 펀드도 개별 어떤 특정 섹터 펀드보다는 이제 포트폴리오 신규라고 해서 이제 역시 이제 그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 또는 이제 또 AI 펀드라고 해서 어떤 일반적인 공식화된 어떤 자료에 의해서 또 펀드 수익률을 운영해주는 이런 상품들도 있고요. 네. 펀드 비중, 이게 주식과 채권의 비중에 따라서 또 나눠지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 괜찮고요. 네. 또 원금이 크거나 이제 그 투자 성향이 조금 중립 정도 된다면 우리가 그 원금이 보장이 되면서 또 수익률이 추구되는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ELB라고. 네. 그리고 일반적인 상품을 추천을 하자면 저도 여기 지점장님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전기차 관련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업의 이익이 뭐 좋지 않다고 해서 이제 말씀들 하지만 그래도 뭐 한국 특히 이제 미국 배당주 위주 이런 상품들도 좋다고 보고요. 네. 또 리츠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부동산 관련 이런 상품들을 이제 소액으로 또 장기간 꾸준히 하면 뭐 수익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분산 투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사실 듣고 조금 감이 안 온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상품으로 준비되는 점들이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중에 그래서 지금점이 바닥인가 어떻게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그 궁금증의 결론은 사실 지금 사야 하는가
어느 점에 들어가야 하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뭔가 이 주식 투자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시점인지 윤성전 평론가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이 좀 담아야 하는 상황일까요?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크로 환경, 즉 거시경제 환경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걸 갖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강한 이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시점, 네. 그게 그리고 불가피한 시점은 사실은 투자에 나서는 거는 그 섣불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럼 반대의 경우가 가장 좋은 거겠죠. 네.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어떤 금리 가용성을 갖고 금리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을 때 네. 사실은 이때가 투자 시장에 접근하기에는 가장 좋은 때라고 저는 굉장히 네.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야지 결국은 자산을 사는 거니까 네. 그때가 투자의 가장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이야기들 정말 잘 참고하셔서요. 포트폴리오 단단하게 쌓아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잘 포착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